안녕하세요. 요즘 한국 사회의 정말 큰 걱정거리 중 하나가 바로 청소년 약물 문제죠.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오늘은 세계 각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 한국에 맞는 해법은 뭘지 그 실마리를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죠. 80%.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하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수치인데요. 바로 우리나라 10대 마약류 사범 중에서 여성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찾아보기 힘든 아주 독특한 현상이라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한국만의 특수한 문제. 왜 세계적인 청사진,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성공했다는 정책을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되는 걸까요? 그 답이 바로 방금 본 80%라는 숫자에 숨어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문제가 주로 향정신성 의약품, 특히 다이어트 약이랑 깊게 엮여 있다는 거죠. 문제의 출발선부터가 완전히 다른 셈입니다. 이런 특수성 때문에 정책을 만들기가 더 까다로워집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은 약물 문제에 있어서 거의 양극단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 위험성을 아주 잘 알고 있지만 어떤 경계선에 있는 소수의 아이들은 약물을 구하는 데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그룹을 하나의 정책으로 다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죠. 자, 그럼 이 복잡한 문제를 풀려면 뭐부터 해야 할까요? 당연히 현실을 정확하게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겠죠? 근데 여기서 또 다른 큰 문제에 부딪힙니다. 바로 데이터의 사각지대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뭘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보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와 미국의 상황을 비교해보면 이 차이가 정말 확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냥 제한된 온라인 패널 조사 같은 것에 의존하니까 전체 그림을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반면에 미국은 수십 년 동안 국가가 직접 나서서 청소년 약물 사용 실태를 추적하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쌓아왔습니다. 어떤 정책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려면 바로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가 무조건 있어야 하는 거죠. 결국 이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조차 답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10대 여성 사범 대다수가 향정 사범이라고 했는데 이 아이들이 정말 그냥 다이어트 약을 불법으로 구해서 쓰는 걸까요? 아니면 어른들한테 속아서 필로폰 같은 훨씬 더 심각한 약물에 노출되고 있는 걸까요? 이걸 모르고서는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울 수가 없겠죠. 자,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첫 단추였다면 그 다음은 예방입니다. 여기서 또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나와요. 과연 아이들에게 절대 안 돼! 라고 소리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도와줄까? 라고 묻는 게 맞을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예방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로 이 지점에서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 문장이 진짜 핵심을 찌르는데요. 우리나라의 노 엑시트 캠페인처럼 그냥 안 돼! 라고 외치는 방식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 미국에서 오랫동안 비판받아온 DARE 프로그램의 고민과 똑같습니다. 경찰관이 학교에 와서 마약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경고하고 겁주는 거, 과연 그게 아이들 마음에 진짜 와닿을까요? 다들 한 번쯤은 의문을 가져봤을 겁니다. 그래서 예방의 철학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만 주는 just say no, 즉 그냥 안 돼에서 도움을 요청할 길을 알려주는 just say help, 그냥 도와달라고 말해로요. 무조건 금지하고 처벌하는 게 아니라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도움을 받으라고 손을 내밀어주는 거죠. 이 새로운 접근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영국의 프랭크라는 서비스입니다. 이거 진짜 흥미로워요. 프랭크는 마치 비밀을 꼭 지켜주는 친구처럼 청소년들이 약물에 대해 궁금한 건 뭐든지 익명으로 물어볼 수 있는 창구예요. 절대 판단하거나 혼내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주고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을 조용히 연결해 주는 거죠. 예방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진 않겠죠. 네 번째 쟁점은 바로 규제의 줄타기입니다. 이게 좀 역설적인데요. 규칙을 엄격하게 만들수록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강력하게 막으면 다 해결될까요? 호주의 사례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호주가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사용을 막으려고 정말 강력한 규제책을 썼습니다. 전자담배를 아예 치료용품으로 묶어버리고 의사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서만 살 수 있게 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와, 이 정도면 완벽하게 맞겠다 싶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바로 거대한 암시장이 만들어지는 최악의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규제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더 위험한 방식으로 물건이 음지에서 유통될 수 있다는 전형적인 딜레마를 보여주는 사례인 거죠. 규제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사례도 한번 볼까요? 2,400개가 넘는 물질을 아주 촘촘하게 관리하고요. 심지어 일반 의약품을 살 때도 신분증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철벽 방어에도 불구하고 SNS를 통한 온라인 접근이라는 새로운 변수 앞에선 이들도 고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국, 영국, 호주, 일본까지 쭉 한번 둘러봤습니다. 이제 이 교훈들을 잘 버무려서 우리 한국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 그 큰 그림을 그려볼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한국형 모델은 어떤 기둥 위에 세워져야 할까요? 크게 4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째, 더 이상 감으로 하지 말고 미국처럼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을 만들어야 하고요. 둘째, 영국처럼 금지가 아닌 도움을 요청하는 문화를 만드는 스마트한 예방으로 바꿔야 합니다. 셋째, 호주의 실패를 교훈 삼아 암시장 같은 부작용까지 고려하는 균형 잡힌 규제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정보 혼자 애쓰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움직이는 통합적인 협력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모든 걸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핵심은 각 나라의 성공과 실패를 우리 상황에 맞게 잘 배우고 적용해서 한국의 독특한 문화와 사회에 맞는 우리만의 다층적인 방어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세계는 우리에게 수많은 교훈과 숙제를 던져주었습니다. 이제 이 교훈들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을 지키기 위한 한국만의 새로운 정답을 써내려갈 차례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답을 내놓게 될까요?